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런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네. 대출 꿀팁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것도 있었죠.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 원 넘어가면 아예 이건 대출도 해주지 마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풀렸긴 했습니다. 한 네. 2년 전인가 풀렸죠. 네. 대출 규제가 또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거는 규제받는 기준은 일단 잔금을 치르는 날 아니면 내가 계약서를 쓴 날 은행 가서 심사받으면 어떤 게 기준일이 됩니까? 이게요.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때마다 다 달라요. 몇 장수 마음이요? 네. 맞습니다. 은행 마음이고 뭐 정부 마음이고 그때그때 규제에 따라서 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5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뭐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뭐 그때 그날 이후 계약한 것부터는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는 그게 딱 정책으로 네. 어떻게 세워져서 나오느냐. 네, 그렇죠. 그때 발표를 해요. 규제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언제부터 사는 아파트는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요번 달까지 사는 아파트는 된다라든지 뭐 예전에는 이제 문정부 시절에는 정말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규제가요. 저녁 4시 막 이렇게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은행 문 닫고. 예, 그렇죠. 은행문 닫을 시간 내일부터 안 돼. 막 이러면 밤새도록 서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떤 기준이 딱 있으면 좋잖아요. 뭐 그날 계약한 것까지는 봐준다 뭐 이런 게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대학교 그 입시원서 넣는 눈치 작전도 아니고 맞아요. 은행원들 일단은 은행문 셔터는 내렸는데 경비 아저씨 있는 뒷문으로 가서 서류 좀 받아주세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 일단 넣어야 되니까. 전산을 그날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요번 규제 같은 경우는요. 뭐 최근에 이제 방공제에 대한 규제가 많았잖아요. 방공제. 네, 방을 갖다가 이 방공제가 뭐냐면 저희가 대출을 할 때는 원래 70%가 대출 한도가 아니고요. 방을 하나 빼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5,500이거든요. 근데 5,500이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규제인 거죠. 그 방을 공제한다라는 거 이게 옛날식인 거죠. 저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월세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개념? 네,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뭐 경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엄청 복잡한데 그것까지 이야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5,500을 빼나 보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출 한도에서 5,500을 그렇죠. 뺀다. 네, 5,500이 줄어드는 네. 예, 그런 규제인데 그런 규제를 이번에 나왔을 때도 뭐 예전 계약자는 보호한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자, 지금부터 일주일 후부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마다 다 너무 달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일을 세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뭐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 계약을 뭐 1년에 한 너댓 번씩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이제 10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이것도 맞아요. 큰 대출이니까. 그럼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전에 공부해 놨던 기준이 다음 주부터 바뀐다. 이래 버리면 이제 어렵죠. 왕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속 일을 하면서 책을 항상 빨리 내고 싶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낸 게 2년 전인가? 그때 예. 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규제가 바뀌니까 책 쓰고 책을 있으면 쓰면 또 바뀌고 책을 쓰면 또 바뀌고 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책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정도를 걸어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구제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라고 하죠. 구제. 아, 여기까지는 해준다. 뭐 이런 경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규제가 나오면 이전 계약자들은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전 계약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내가 언제 계약을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뭐 계약서 날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날짜는 고칠 수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가라.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입금증이에요.
입금증, 네, 계약금을 입금을 하잖아요. 아, 그럼 나중에 저 현금 줬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 그거 안 믿습니다. 누가 몇 천만 원씩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본인 입금했다라는 입금증을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 구제를 하려고 저희가 입금증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는데 저기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제가 입금한 게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입금했어요. 뭐 이러는 경우 안 있어요. 통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순리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약간 어긋나 버리면 만회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 입으로 입금.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입금. 해놓은 그 날짜. 네. 아, 그런 게 이제 보통 입증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하나 요거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또 뭐 이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출로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이사 집 들어가면서 그날 잔금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는데 그날 혹시 이제 공휴일이어서 또 주말에 이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사 주말에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은행이 쉬니까 혹시나 이 잔금 처리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공휴일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뭐 혹시나 공휴일이어서 잔금 처리가 안 될까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공휴일 날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은행 쉬는데 어떻게 입금을 해요? 은행 직원이 공휴일 날 나와서 이분은 공휴일 대출 받으니까 싸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예약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난 다 평일에 이사했나? 주말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깔끔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요 두 가지가 있죠. 전세로 이사를 가느냐, 네. 매매로 이사를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매매 잔금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면 공휴일에 은행만 쉬는 게 아니고요. 등기소가 쉽니다. 아하.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휴일이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내가 다 줘도 내 집이 안 돼.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도 너무 불안해서 공휴일 날 잔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는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임시 공휴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미리 계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 날 잔금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바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날은 절대로 매매 잔금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현금으로 다 내가 매매 잔금 할 거야 하셔도 소유권 이전을 해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근데 중간에 법무사분들이 끼잖아요. 네. 그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등기 아니 자체가- 법무사가 돈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그럼요. 됐든. 저는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요. 설정을 당일날 할 수가 없는데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매매 잔금 꼭 기억하세요. 매매 잔금은 공휴일 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세 자금 대출이에요. 네네. 전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토요일 날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세입자가 토요일 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날짜 그렇게밖에 맞을 수가 없다. 저희가 웬만하면 평일 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된대요. 이분은 뭐 토요일 날 이사를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세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대출을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사를 하지만 금요일 날 대출을 기표한다고 하죠. 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는 평일로 있어요. 맞춰서. 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전세 세입자예요. 네. 그럼 다 줬는데 전입 신고를 못 하잖아요. 아하. 우리가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전입 신고예요. 확정일자 전입 신고. 받아놓고 전입신고하고. 네. 내가 전입 신고를 해야지만 내 그 어마무시한 정말 그 소중한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 전입 신고를 못 해. 주민센터가 문을 열어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평일날 하시는 게 좋고요. 안 되면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던지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휴일날 이사하는 게 편해요. 직장도 안 나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대출이 끼어 있으면 확실히 달라지는 네. 거예요. 상황이.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거 하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 가서 이제 대출 상담도 받고 대출 네. 상담사 분들한테 상담도 받는데 막상 상담 받을 때랑 네. 심사할 때랑 네. 그 다음에 대출이 실행이 될 때랑 그 금액 뭐 가능 여부부터 네. 금액까지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그냥 처음에 상담했던 금액이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달라진다라고 네.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 외부적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허. 자, 지금부터 대출 한도 줄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심사해서 승인까지 다 받았으면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서류 접수 다 했고 괜찮은데 지금 막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예. 다 알 것 같죠. 예. 다 아실 것 같죠.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소득도 모르시고요. 내가 얼마 버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회사에서 이게 연봉 쌓이나 연봉은 알지만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네. 거죠. 이게 세전소득인지 세후소득인지 아. 프리랜서인지 네. 아니면 내가 지금 작년까지 연봉 2억이었어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어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년 소득 얼마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네. 작년에 소득이 2억이었는데 제가요 올해 퇴사해가지고 지금 놀아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게 2억입니까? 아니거든요. 무소득이에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작년 2억이었다고. 근데 또 질문은 저희가 작년에 얼마 버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작년 걸 대답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한국말인데도 이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일단 소득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수예요. 설마 네 집이 몇 개인지 모를까라고 생각하시죠? 한 50개 있어서 헷갈리나? 아니에요. 저는 무주택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은 무주택자래요. 어머, 당연히 무주택자는 집이 네.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 그러신가 봐요라고 얘기를 나중에 보니까 뭐 상속된 지분에 뭐 지분. 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주택자 본인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애 최초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도 있고. 뭔가 상속 증여가 네, 있었을 그 수도 중간에 뭔가 있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모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심사 넣었을 때 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띡 딱 나오는 뜨는 거죠. 거고. 네, 그래서 그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뭐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수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무주택자야. 예, 나는 예. 정말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약간 긴가민가하다 하시는 네네네네. 분들은 좀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 사이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사이트는 없고요. 은행에서 의뢰를 아, 해서 은행에 하셔야 의뢰해서?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자료 같은 경우는 발급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렇죠.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을 해서 본인이 소득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세금을 낸 소득은 다 잡히죠. 네. 합계로 잡히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퇴사하신 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현재 소득하고 그러니까 현재 직장하고 현재 소득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은 한도입니다. 나 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담보도 많고 소득도 엄청 많으면 이제 뭐 걱정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한도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그 DSR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죠. 소득.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저희가 LTV라고 하죠. 보통 집값의 70% 무주택자인 경우에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LTV 70%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뭐 10억짜리가 흔한 건 아니지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에 LTV 70%면 7억이 대출이 가능한 건데 저 더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만약에 집값이 상승기다. 그럴 수 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럼 난 10억 주고 샀는데 11억이 됐어요. 저희가 보통 대출의 기준은 KB 시세를 보거든요. KB 부동산 시세. 네, 그래서 KB 시세가
11억이 됐네. 이럴 수 있어요. KB 시세에 약간 그 호가도 좀 반영이 되니까. 네, 실거래가 계속 반영이 예, 하고 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10억인데 본인이 거래를 11억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집값이 오르니까 오른 가격으로 또 그쵸, 살 그쵸,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러면 KB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려라. 뭐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KB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겠죠. 10억짜리가 11억이 되면 7억 대출이 7억 7억 7천 7천이 대출. 되니까. 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층 같은 경우에 그 KB 시세는 하한가, 일반가, 상위 평균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1층은 하위 평균가로 대부분 봅니다. 근데 뭐 특정 은행은 일반 평균가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아, 그것도 은행별로 또 다르고요.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너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냐? 은행 직원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가서 그 신한은행은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1층 일반가로 하는 은행 직원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일반가로 해줘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다른 은행은 안 그래요? 막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해당 은행 것만. 자기 회사 네, 것만 알고. 네. 그렇죠. 이거 뭐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 뭐 제품은 잘 알아도 남의 회사 제품 잘 모르는 것처럼 네. 그거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으려고 어떤 상담 창구에 가서 보면은 또 그 대출 상담해주는 직원들도 뭔가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항상 그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서류 다 들어봐야 서류 다 알아요. 들어봐야 네, 알아요. 승인 나봐야 어. 알아요. 근데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몇 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저 사람이 띠띠띠띠 다 말해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알려줍니까? 또 이러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주민번호만 넣으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최첨단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요. IT 강국, 대한민국. 네, 주민번호 넣으면 저 얼마 나오는지 다 알죠. 막 이렇게 말씀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아는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은행 창구 가면 다 그렇게 뚜두두루해서 해서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알파고처럼.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은행 직원들은요.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말 잘못하면 민원이 책임져야 너무 되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 전에 10억짜리 집 살 건데 7억 대출 나오죠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다 나올 것 같은데도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나온다고 말 못하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나.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딱 봐서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알고 예. 봤더니 나중에 등본상에 뭐 그 직계 좀비 속에 집이 있어. 이러면 대출 한도가 줄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배우자가 나 모르게 집이 있어. 남편이 집이 있는 거 내가 몰랐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속성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다 직장인들이시잖아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민원이에요. 민원. 그 민원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 제발 민원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특히 희망 서비스업 아닌가요? 계시는 분들. 서비스업.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답변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요.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금리가 정확히 몇 프로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네네. 막 정확하게 뭐 4.19예요. 뭐 3.85예요. 막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한 3.0에서 5.0 사이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방구요.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정확한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또 뭐 본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또 뭐 또 그 매일매일 바뀌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그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행 직원이 뭐 4.5예요라고 말했는데 실행일이 4.0이야. 그럼 막 은행 직원 막 칭송 레터 쓰고 싶을 거예요. 너무 고맙다 막 이러는데 4.5라고 얘기했는데 4.52야. 0.02밖에 안 올랐는데도 막 난리거든요. 그죠. 왜 네. 아까 말한 거랑 달라졌느냐. 그렇죠. 막 물어내라. 이렇게. 예. 막 네가 책임져라. 막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본인의 소득, 네. 또 LTV 같은 이런 한도 같은 거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거래 은행 찾아가면은 조금 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 네. 금리도 낮고.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 유튜브로 더 많이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네. 주거래 은행 가지 마라.
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뭐 이렇게 단골 우대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봐요. 네. 그럼 고객님은 주거래 은행 어디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봐요. 뭐 월급 통장이요, 신용카드요.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뭐 그렇게 주거래 은행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은행에서 우대 받으려면 대출 좀 많이 좀 써주시고 네. 예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창구에서 막 보험도 어, 가입하시고 네. 막 뭔가 이래야 많이 근데 이제 급여 하나 받으면 대부분 이제 주거래 은행이다. 그리고 내가 그 홈페이지를 그 앱을 이용을 해서 해당 앱을 이용해서 입출금을 많이 하면 그게 주거래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맞죠. 급여 통장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월급은 그냥 스쳐갈 뿐. 네, 그게 뭐 얼마나 은행 입장에서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주거래 은행이 좋은 점은 고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뭐 급여가 얼마인지, 뭐 신용이 얼마인지, 내지는 뭐 주민번호, 뭐 이런 뭐 통장은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서 뭐 파악하기는 좀 쉽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주거래 은행이 이제 특히 담보대출에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래 은행이라는 거는 뭔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뭔가 많이 가입도 하고 대출도 좀 쓰고 있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고 이런 게 주거래 은행이 맞거든요. 근데 주거래 은행은 언제라도 옮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신한은행이 너무 싸. 금리가 뭐 하나은행이 지금 내가 주거래인데 왜 5.0이에요. 근데 신한은행 갔더니 4.0에 해준대요. 옮기시겠어요? 안 옮기시겠어요? 당연히 옮기죠. 당연히 옮기죠. 예, 예. 옮기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시는 거예요. 주거래 은행이 되면서 이제 급여도 신한은행에서 받고 카드도 신한은행 거 쓰고 새로 싹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저라면 대출 금리 0.5% 낮추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다 옮기고, 네, 다 들고 다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우대금리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 몇 %포인트 낮춰드리는 대신에 월급 통장, 신용카드 몇 개 하셔야 됩니다라는 네, 거. 맞아요. 그럼 그게 옮겨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대출금 해서라도 낮추는 게. 아니 어차피 하나은행에서도 그 요건 맞추고 있었는데 그 높은 금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 번만 좀 번거롭긴 해요. 내가 이제 그쵸. 앱도 깔아야 되고 다 뭐 급여도 덤겨야 되고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보통 대출을 받으면 뭐 만기가 40년이라서 40년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은 이용하시거든요. 네. 딱 한 번만 번거롭고 싸게 쓰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 주거래 통장 바꿨을 때 자동이체 기존에 하던 것도 한 번에 다 변경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신청서 한 번만 쓰면 그럼요. 뭐 통신사 한 번에 뭐 싹 줄줄 옮겨갑니까? 카드사 그거 좀 줄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에게는 갑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고 싶습니다. 아닌가? 네. 되게 어렵나?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또 그때 달라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지. 갑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고객님이시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좀 큰 소리 치면서 은행을 고를 수 있어야 저희가 이제 좀 갑의 위치가 되는 거지. 제발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시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큰 소리 치면서 금리를 고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고객님이 되시는 거고요. 주거래 은행은 그냥 옮기시는 걸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객님은 어떤 고객님인지 아세요? 신규 고객님이세요. 네, 새로운 고객님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KPI 점수 높은 당연하죠. 그 은행원들 싹 다, 입장에서는 네. 새로 오신 고객이네. 우리 은행이랑 뭐 거래가 한 번도 없었네. 그렇죠. 저 고객 잘해드려야지. 네. 이렇게. 신규 고객 지수도 올라가고 또 싹 다 끌어올 수 있잖아요. 또 최고. 월급 통장 카드 다. 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잘 보고 가장 좋은 은행을 이제부터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붕괴하신 분 계세요.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그 해당 은행을 이용을 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뭐 하나 하려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뭔가 좀 뭐 네네네네.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아. 안 들어주더라. 아. 너무 막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더 좋은 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옮겨드렸어요. 이게 사실 뭐 동네 쌀집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한 바가지 덮어주고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완전 다릅니다. 아, 신규 고객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네. 네, 또 하나 아까 그 대출 심사 받을 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알려주셨는데 심사 넣을 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연초에는 그 전년도 데이터가 다 마감이 안 돼서 은행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을 볼 수도 있다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 소득이 안 나오면 전전년 거 봐야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음. 전전년도에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전년도에는 1억이 됐어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 작년이 더 낮다고요? 그쵸? 저거. 아니요. 그러니까 2년 전엔 연봉이 5천이었는데 1년 전에 1억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1월 1월에 초에 대출을 받는다. 받으려고 해. 그럼 나는 이 1억이었던 소득 자료가 넘어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연초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능하세요. 그래,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아하. 따로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이렇게 나오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대출을 받고 싶다. 네. 그럼 2024년 1월부터 12월치를 갑종근로소득세로 서류를 가져오면 그 서류도 인정이 가능한 서류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네. 연봉 격차가 갑자기 이제 음, 쭉 올라가신 분들은 네. 가장 최신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갑종 근로소득세 그 네. 내역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소득이 높은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요. 대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래야 수익이 창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에요. 절대 떼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을 떼이려고 뭐 연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70%가 최대 한도기 때문에 집값이 70%까지 뭐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흔한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아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약간 또 그런 것도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한 1,000만 원을 준대. 1월에. 근데 저 1월보다는 좀 12월로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이것도 방법인가요? 회사에서 해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네네. 12월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개인의 그죠. 직원이 뭐 3,000명인데 뭐 네, 그 사람만 해주기 이럴 그렇게 수는 해주진 않더라고요. 없고. 아하. 네. 그래서 어떤 뭐 대출 상담 받으러 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직원한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출을 잘 받아라, 뭐 대출을 조장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하는 있는 게 제도 안에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이게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을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네. 또 제도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가끔 이제 제 또 고객님이 10년 전에 대출 받은 분이 아유 요즘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세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쵸.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가 경매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때 경매 대출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씩 막 해줬어요. 그 당시 대출 받았던 분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담보가 있는데 왜 대출을 안 해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보만 있다고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DSR 이런 게 생겼고 네.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들. 그럼요. 예. 그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뭐 집을 1년에 뭐 두세 개씩 사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도 빨라야 3년, 보통 5년 주기로 많이 갈아타게 하시니까 좀 미리미리 그 대출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 달 전부터는 자세하게 이런 방송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